일본 문제가 나왔네요. 이제 일본은 참 반면교사입니다. 성장세를 한국이 기록할 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고 또 한국이 이렇게 조금 하강세에 접어들 때도 일본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해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은 이렇게 장기 저성장 굴레를 하다 이제 30년 겪은 겁니다. 30년 겪었는데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일본처럼 근대화를 야무지게 잘한 나라가 없죠. 그리고 이제 외세에 지배받지 않고 일본처럼 이렇게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나라를 아주 건실하게 만들었는데 이 장기 저성장 굴레에 설마 이렇게 오래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30년이 흐른 겁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일본이 버블이 막 터졌을 때 90대 초반에 일본에 잠시 이제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참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죠. 갓 30대 초반일 때인데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야무지게 잘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나라도 이제 어렵게 된 거죠. 국민들의 실질 임금이 계속 이렇게 줄어드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일본 특파원이 이런 기사를 보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30년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일본 장기 저성장 발버둥 치더라도 길어지는 원흉은 기자도 해법을 제시를 못했지만 저는 기자가 이제 그 원인을 잘 모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 임금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실질 임금이. 저임금 굴레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일본.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는 거죠. 물가 상승 반영한 실질 임금은 하락세. 뭐 우리처럼 생산하고 관계없이 임금 주도 성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게 되면 이제 자영업들이 거의 뭐 지금 초토화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참 뭐 큰 교훈을 제공하는 나라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르바이트 실질임금 추이입니다. 실질임금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거리도 바뀌고 가게도 바뀌고 사람들 옷차림도 다 바뀌었는데 아르바이트 시급은 다 똑같네요. 실질임금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생산성이 낮고 성장률이 정체가 되게 되면은 실질임금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포퓰리즘 대중 처방에 의존하게 되면 이제 돈을 찍어서 이렇게 유통을 시킬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인플레까지 남발이 되는 거죠. 고물가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여러분들 보면은 한국의 그냥 선행지표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릴 게 없는 거죠. 성장률이 낮아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임금 이른바 실질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넘어서 내림세로 타고 있다. 부모한테 크게 뭐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그렇지 못하면은 굉장히 가난해지는 거죠. 계속 지갑이 얇아지는 겁니다. 지갑이. 1993년을 100으로 따졌을 때 실질임금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상승하다가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추락하는 겁니다. 경쟁력이. 미국을 넘보는 수준까지 성장했던 일본 경제는 프라자 합의 1985년도 미일 반도체 협정 1986년 등을 거쳐서
완연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일본인들이 잘하는 것이 뭐 이런 답이 없는 상태에서 답을 만들어내는 능력보다도 그거는 이제 미국이 잘하고 물건을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이. 물건을 잘 만드는 그런 시대에 영광을 누렸는데 뭐 더 싸게 물건을 중국이나 한국이 더 잘 만드니까 그 자리를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한 시대의 지배적인 그런 산업에 잘 적합한 국가나 민족도 그런 시대가 가게 되면은 이제 역사에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사기 때문에 뭐 살아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뭐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닌 거죠. 계속 변신해 나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일본 국제 경쟁력 순위처럼 한국도 똑같은 상황에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여러분들 경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뭐 성장률이 뭐죠? 거의 뭐 0% 1% 정도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수렁을. 거기다 사회는 늙어가고.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런 보면은 변화 저항성이 굉장히 강하죠. 파괴적 혁신 같은 것이 일어나기가 힘든 나라지 않습니까? 무난하게 그냥 모든 듯이 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는 그냥 우리도 5년마다 1%씩 성장률이 낮아져서 2027년도에 실질적으로 0% 성장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이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순환이 안 되고 신산업 같은 데 자원이 흘러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가라앉는 거죠. 역동성 같은 걸 상실하고 일본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겠죠. 뭐 무슨 뭐 악담이 아니고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 한 분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네. 일본 만엔권에 나오는 이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 시부사와 H씨의 장남인 시부사와 도쿠지의 삼남 3대네요. 아마 시부사와 H라는 분이 일본의 자본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역할을 하신 분인데 63세 이분 한 인터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본 엔화의 최고계인 1만엔권의 인물은 메이지 시대 사상가이자 명문사립 게이오대 설립자인 후쿠자와 유키치 이분은 다 많이 우리 한국인들 알죠. 그리고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부사와 H씨로 바뀌었다. 많은 기관을 설립했네요. 일본 상공회의소, 도쿄전력, 도쿄가스, 오지홀딩스, 이스즈 자동차, 시부사와 초상이 실린 1만엔권은 2024년 7월부터 발행되고 있다. 이분의 이제 장남의 삼남이 시부사와 겐이라는 이분 인터뷰가 아마 한번 소개할 만하네요. 이걸 아마 전번에 냈던 모양인데 저는 놓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경제는 완전히 담에 소용없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 하는데 사실 잃어버리기보다는 일본이 누워버린 겁니다. 그 사이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이 일본 경제를 추월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자전거 외발 자전거 타듯이 부지런히 페달을 밟고 썩은 것을 도려내고
비효율적인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잘 맹심해야 되는 거죠. 일 덜하고 그러면 그냥 치러지는 겁니다. 그 김세직 교수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질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이 0% 정도 되면은 직장인들이 평생 동안 돈을 거의 못 모은다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일본 경제는 일종의 파괴와 번영의 리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지 유신부터 30년은 에도 시대의 상식이 파괴됐고 그다음 30년 1900년부터 1930년 일본은 번영했습니다. 이후 전쟁이란 파괴가 다시 도래했고 그 불타는 들판이 안정되고 나서야 1960년부터 1990년부터 일본 고도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괴의 30년이 찾아온 겁니다. 잃어버린 30년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려면 파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건설적으로 파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창조적으로 파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파괴를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괴를 못하는 겁니다. 일본이. 파괴를 못하니까 자원이 계속적으로 낭비되는 쪽으로 가버린 거죠. 누워버린 30년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누워버린 30년이 된 거죠. 그래도 일본은 그나마 좀 낫죠. 내수시장이 크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를 오랫동안 누렸기 때문에 대외에 여러분들 자산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대외 자산 축적기도 굉장히 짧고 굉장히 짧은 거죠. 그리고 내수가 굉장히 작은 나라인 겁니다. 1990년부터 30년은 2020년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다시 한번 일본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기가 힘들죠. 일본 사회 자체가 창조적 파괴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전체가 다 가라앉는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여러분 미국을 왜 여러분들 오래 갈 걸로 보느냐. 파괴를 하니까. 사람을 자를 수가 있으니까. 회사가 망하니까. 상장 회사가 여러분들 어렵게 해가지고 뭐 나스닥 같은 데 상장을 하더라도 그냥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1년에 수십 개씩 여러분들 대출을 당하니까 가혹하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비슷한 길을 그대로 한국이 가는 겁니다. 한국은 더 가혹하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정치인들이 엉뚱한 짓을 할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엉뚱한 짓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역사적으로 구원도 있고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 일본만 여러분들 연구를 잘해서 돈을 번 사람들도 많은 거고 뭐 롯데그룹이나 이런 데는 다 여러분들 일본 때문에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일본을 보고 땅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 이제 다 마치고 시작하기 전에 일본 기사를 보면서 참 일본이 많이 가난해졌구나라는 생각 외에 이 일본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려면은 파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조적으로. 뭐 오래된 기관 조직 이런 것을 여러분들 끊고 없애고 제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할 수 없는 건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내려앉는 겁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내려앉겠죠. 다음에 또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가겠죠. 그러나 일본은 뭐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으니까 뭐 변혁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 우리가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진짜 여러분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진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초입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석 달 만에 성장률을 2%